수알머순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잘하는 수학 쌤과 함께하는 맥스 스토리즈 그 9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백치가 되는 것 같아요. 새싹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 움트기 직전이에요. 자, 어쨌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제곱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른다죠. 정말 얘들에 대해서 그래서 백치가 되는 것 같아요.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하는 표기법의 약속 표기법의 약속. 예, 네, 정도였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가지는 성질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자 예전에 이제 유리수에서 벗어난 무리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둘을 엮어서 실수라고 부르기로 했다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수직선 위의 점들과 몇 대 몇? 1대1? 예, 1대1 대응이 되는 이 되는 수집합이라고 네.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실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전까지 겨우 우리수 예, 알게 됐는데 또 실수.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썼었냐면 수라는 개념을 길이라는 개념으로 동일시 하고 두수의 곱은 넓이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대수학을 만들어서 오히려 대수학 발전을 굉장히 늦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었죠. 아 그래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대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기하학적으로 도형하고 1대1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의 개념에서는 음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양수만을 이야기했었던 거고 음. 그 다음에 넓이나 부피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럼 4차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 예,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가 그리스인들이 했던 높은 차수였던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인 거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학자들은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만든 이 실수라는 개념하고 더하기 곱하기라는 연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걸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이전까지는 3 더하기 4를 하면 7이 된다. 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하면 2분의 3이 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덧셈의 개념들, 뭐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6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의 곱셈의 개념들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아이하고 제곱해서 3이 되는 아이를 더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곱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네. 이것을 넓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용할 때 기하학적인 모델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의 한계가 있는 설명 방법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한다 내진 곱한다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정교하게 그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 전혀 다른 걸 찾은 것처럼.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요?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는 성질들을 공리로 그냥 인정해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인정을 하면 뭔가 달라지나요? 예,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유리수 사이의 더하기라든지 곱하기의 개념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설명이 못하. 예, 불가능한 거였단 말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리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했던 더하기 곱하기의 개념을 걔네들이 가진 성질 자체를 일종의 공리로 그냥 증명 없이 예, 받아들임으로써 시수 사이의 연산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똑같은 계산하면 되나?
그쵸. 계산이. 언제든지 계산의 기본 법칙들, 성질들을 약속을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A, B가 모두 실수일 때 이 이야기는 A나 B를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 때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첫 번째 A 더하기 B하고 A 곱하기 B는 모두 실수가 됨을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산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수집합 안에 항상 들어있을 때 닫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단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수의 집합을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문자 R로 많이 표현해요. 아, 네. 그래서 R은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끼리는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 실수가 나온다는 걸 시비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는 실수일 거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모르겠지만. 예,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우리 유리수의 세계에서까지 했던 게 연산 법칙들이 뭐가 있었냐면 덧셈이라든지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분배 법칙. 예.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인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항상 이게 들어맞았었고 이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걸 실수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얘네들이 모두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받아들이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한 것은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한 거하고 어떻고? 같고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한 것은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곱해준 것과도 같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한 것은 B 더하기 A를 한 것과도 같다. A 곱하기 B를 한 것은 B 곱하기 A를 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하고도 같다.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걸 인정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설명이 돼요. 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설명도 되게 웃기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만데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들으면 좀 허탈할 건데 자,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똑같은 놈을 두 번 곱하는 걸 간단하게 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근데 예,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로를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 둘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3을 바꾸고 순서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2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을 곱한 거하고 같아져요. 근데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2, 예, 루트 3의 제곱은 2, 3. 그러니까 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니 물어봤더니 아 제곱했을 때 뭐가 돼요? 6이 돼요.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양수를. 음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근데 루트 2도 양수요. 루트 3도 양수예요. 네. 곱한 건 당연히 양수일 양수요. 것이니까 아, 얘 제곱해서 6이 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어떤 거예요? 같네요. 예,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왜 얘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실수에서 정의한 곱셈이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둘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곱근의 정의까지 썼을 때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허탈하죠? 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6이나 우리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냥 좀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단순하게 표현됐으니까 얘보다 나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들 표현하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하고 어떻다? 그냥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항상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걸 염두에 두고 식을 봐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일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표현이 되는 거냐면 그럼 루트 12를 좀 최대한 안쪽을 작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루트의 4 곱하기 3하고도 어때요? 같죠. 근데 이것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랑도 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등식을 볼 때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있다는 된다. 것도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루트 4는 뭐랑 같은 거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니까. 2. 그러니까 이것은 2 루트 3하고 어떤 거예요? 같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12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랑 같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법이 바뀌면 얘가 가진 성질을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는 동일한 값일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성과를 얻었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뭐 A 제곱 곱하기 B가 있고 루트를 씌웠어. 뭐니? 라고 물어보면 A가 양수 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애가 양수일 때는 얘는 A 루트 B랑 같겠죠. 왜냐하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가 될 테니까. 네. 그리고 이런 표현 자체가 있다는 건 이미 B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땐 이래. 근데 A가 음수여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제곱근호 안에 양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A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계산의 법칙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바로 요거에서부터 온 거고 요 법칙은 사실상 실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 곱셈에 대한 결합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진짜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약속했다고요? 실수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실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덧셈은 그리고 곱셈은 결합과 교환 법칙이 모두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여기까지를 그냥 공리로 외웁시다. 그렇죠. 공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억해야 되는 이건 거니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에다가 0을 더했을 때 그냥 A가 되는 이러한 0. 이건 0이 가지는 기본 성질이잖아요. 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실수의 집합에서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해요.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원 항상 같게 만드는 원소라는 뜻인데 항등원은 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에다가 다 이건 A가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실수일 때 아직 우리 집합도 아닌데 내가 막 이런 기호를 쓰고 있어요. 실수일 때 미스테이크 아니고요. 미안해요. A 더하기 어떤 놈을 했을 때 0을 만드는 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기죠. 있겠죠. 걔가 바로 마이너스 A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A를 실수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런데 이 역원은 A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3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죠. 5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은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항등원은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알아요. 않아요. 얘가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원은 그 실수 집합 안에 실수 체계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고 역원은 어떤 실수에 대한 역원이냐에 따라서 계속 그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덧셈에 대한 역원이란 말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0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이란 연산이 가진 또 기본 성질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곱근을 다루는 기본 연산의 성질들은 사실 아까 결합, 교환, 분배법칙에서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제곱근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제곱근을 다루는 계산 훈련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실수가 가지는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수집합 전체를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뭔가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추상적이 되어가고 있죠. 구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보여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